사실은 오늘 이 강연 시작하면서 좋은 건축이라는 주제를 이제 처음에 듣고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쉽다면 쉬운 건축이지만 사실 어렵다면 너무 어려운 건축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은 건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먼저 어려움이 떠올랐던 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좋은 건축에 대한 어떤 정의를. 그래서 저희가 감히 사실은 어떤 게 좋은 건축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는 4개 했고요. 아마 보여드리는 거 아마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원래 2011년도에 여기 있던 조부장은 이제 한국에 하고 있었고 저는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하반기부터 둘이서 이제 9시간의 시차를 뛰어넘는 네이트원 채팅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몰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2012년 2월 작년 6월에 이제 저는 한국에 귀국하고 이 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무소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 8월에 한 명이 더 조인을 해서 현재 3명 부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좋은 건축인데요. 좋은 건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실은 프로젝트를 한번 보신 다음에 같이 얘기 나누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이제 강진 산내별 지역아동센터인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 4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사실은 누군가 용감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않은 게 없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답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아동센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어떤 일종의 돌봄을 해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에서 아마 아동센터를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네. 아마 유럽에는 해피타트라는 조직 자체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해피타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 건데 강남에도 아마도 아동센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아동센터가 없을 거고 대부분 어디 가시면 서울에서는 강북, 그죠? 강성, 강동 이런 데 가시면 되고 지방 내려가시면 면 단위마다 다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사실은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로 존재했었냐면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개인이 그렇죠. 뜻 있는 개인 혹은 돈 있는 개인 혹은 뭐 종교단체 뭐 이런 데서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이제 낙후된 환경 안에서 사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돌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가르치고 밥 먹이고 뭐 하던 데가 사실은 공부방이었는데 그런 공부방들이 약 2년 전까지만 대한민국에 약 4,5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500개의 무허가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이 시설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요.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내 집에 지하 방 한 칸을 이제 공간을 빌려서 자기들 내서 뭐 아이들 들여다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해서 2년 전까지만 이제 한국에 약 4,500개가 있었는데 4,500개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규모 안에서 공부방 4,500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 저소득층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 더 이상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500개가 되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종 양성화를 시킨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되고 일정 규모 시설 이상을 갖춰야 되고 뭐 몇 명 이상의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동센터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약 4,000개가 있어요. 그 500개는 아직 양성화가 안 된 거죠. 그 조건들을 맞추지 못해서 4,000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남 강진에 이제 마량면에 이런 아동센터가 하나 있어요. 또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굉장히 저소득층이에요.
그다음에 부모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아동센터, 강진에 있는 아동센터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가 다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조성 가정이거나 누나랑 살거나 혼자 살면 보아도 물론 이제 산촌 집에서 살긴 하지만 보아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작년 이제 8월 말에 태풍 볼라메로 오면서 아동센터가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태풍 볼라벤이 여기 계시던 분들 말로는 자기가 뭐 50년, 60년 살았는데 처음 이렇게 큰 태풍이 오고 처음 태풍이 정면으로 이 지역을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가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기 아기 가신 분도 계실 테고 다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이가 좀 있으면 아이가 좀 커서 좀 크거나 뭐 몇 살이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 가죠. 어린이집 끝나면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 끝나면 초등학교에 가요. 그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원도 가고 그렇죠. 뭐 아이들끼리 놀러도 가고 PC방 가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이런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발견된 어떤 이런 성장 과정,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심지어 마량에는 어린이집 당연히 없고 유치원도 없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도 아무것도 없고 PC방도 없고 심지어 PC방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원래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골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교가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PC방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일종의 이 사회, 우리 사회가 제공해준 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유일하고 마지막 사실은 사회적 어떤 보호 시스템인데 그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들이 사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이나 인적단체 혹은 이제 몇몇 있는 기업들이 이 아동센터를 반드시 재건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사실 좀 더 큰 뜻으로는 아동센터가 공무방에서 바뀐 지가 2년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태풍에 이 동네에서 이제 무너져 내린 유일한 건물인데 물론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 말은 사실은 공무방이었을 때 굉장히 열악했던 시설들이 아동센터로 바뀌면서 물론 뭐 재정적 지원이나 일종의 뭐 시설들을 조금 갖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물리적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국에 약 4,000개가 정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방송국이나 기업단체에서는 사실은 NGO단체에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실은 방금도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유일하면서 마지막 사실 보호장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동센터라는 거에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 시설들을 좀 개선을 해보자. 차근차근. 어떤 이런 의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넣은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사실은 큰 게 이건데요. 이 방송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선생님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뭐 평균 나이 한 10살,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죠. 10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미 스스로가 사실은 본인의 미래를 한정지어버려요. 이미 사실 굉장한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거죠. 뭐 일종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어차피 내가 대학도 못 가고 그렇죠. 왜냐면 집에 뭐 돈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부모도 없으니까. 대학도 못 가고 어차피 공부해도 나는 어차피 여기서 고기 잡는 아저씨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촌딱이고 나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10살이 좀 넘은 아이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고도 무슨 선진국을 뭐 입에 올릴 수 있고 뭐 OECD 가입국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5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서울에 있는 잘 사는 아이들,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자체는 대부분 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런 아동센터 이제 겨우 2년밖에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이 아이들 이미 사실은 굉장히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이래요.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바다 보고 낚시하는 그래서 이 동네가 마량항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7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과거에 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국 7대 미항을 선정을 해서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마라탕이었어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여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마라탕이 유일한 혜택을 입은 항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센터장님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제 꿈도 숨어있고 아이들의 꿈도 생기고 자라고 늘어가는 거. 사실 이게 말만 들으면 굉장히 닭살돋는 말투예요. 그죠? 이런 멘트 사실 어디 가서 날리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꿈이 생기고 제 굉장히 좀 닭살돋는 멘트인데, 근데 여기 가서 이 아이들을 실제로 보면 이 말이 정말로 진심으로 와닿아요. 단순히 방송에서 하는 어떤 꿈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이거는 이 공부방은 정말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유일하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이고, 정말 아이들이 여기서 유일하게 공부하거나 본인들을 사실은 케어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저희가 이 당시에 내세운 캐치프라이즈는 저희 스스로가 내세운 거 그거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꿈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아동 복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거였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강남에 있는 아이들보다, 물론 강남에 아동센터가 없지만 거기는 아동센터보다 더 좋은 아동센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 기획할 당시에 모인 사람들께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 이제 더 나은 공간 경험을 볼 권리가 있다. 이 아이들. 이때가 이제 이제부터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사로서, 설계사무소로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시공을 하고 하는 어떤 단계가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들이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아시겠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뜻만 있었어요. 뜻만. 무조건 아동센터를 다시 만들자고 해서 모였는데, 이 당시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영원이었어요. 영원. 다들 그냥 하고 싶어만 했죠. 그리고 해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강한 신념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8월 말에 부서지고 저희가 여기를 처음 방문할 때가 9월 초였죠. 9월 초에 이걸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포함해서 NGO 단체, 방송, 몇몇 기업, 이제 사회공헌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19일로. 그러니까 11월 19일에는 무조건 방송이 된다. 물론 돈은 영원. 그렇게 시작도 안 했고, 뭐 계약서 같은 거 당연히 안 했죠. 근데 11월 19일로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혹시 아시겠지만 후원을 얻는다는 게 사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후원을 얻거나, 특히 기업들도 그렇죠. 후원을 얻으려면 뭔가 대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가가 방송입니다. 방송.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11월 19일로 잡고 우선은 설계를 시작을 해요. 사실 아동센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강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자분들이랑 계속 만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안 거죠.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좀 놀라웠어요. 저한테도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에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세계들이 사실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동센터 저희한테 굉장히 어떤 생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는 일단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동센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센터가 그 전에 사실 지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한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아동센터가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달라. 그게 이제 디자인 첫 단계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애는 이제 줄로 매달아서 기구로 만들어서 오버방을 만들어서, 어떤 애는 7층 빌딩을 만들었어요. 통당무 모양으로 7층 빌딩을 만들었고, 자아리드가 해야지 될 것 같은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낮에는 화면이 이렇고 낮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네. 이거를 이 그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어요. 왜냐면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 통장만 개설한 상태였습니다. 후원 계좌만 개설한 상태였고, 그래서 우선은 미안하지만 동대문 농장 같이 생긴 것도 좀 빼고 7층짜리도 빼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집 모양을 선택을
했어요. 이 집 모양을 선택을 한 이유는 물론 우선은 공사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저희도 막 날아가는 거 만들어주고 싶었고 유선형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돈이 영원이었기 때문에 우선 집 모양을 선택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동센터는 아동센터가 아니고 집이거든요. 정말로 집에서는 잠만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에 오면 초등학교가 끝나고 나서 뭐 2시쯤 되면 방과 후 수업도 안 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아동센터랑 맨날 싸워요, 초등학교랑.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한 반에 기껏해야 뭐 2~3명씩 밖에 없는데 한 학년에 3~4명? 이거밖에 없는데 걔들끼리 모여서 이제 뭘 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 초등학생부터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그냥 같이 놀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여기로 와요. 끝나면 여기 오면 이제 같이 숙제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쳐주고 저녁도 같이 해서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서 여기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밤 10시쯤이 되면 각자 집에 데려다줘요. 또 자고 뭐 주말에는 당연히 아침부터 눈 뜨면 하루 종일 여기서 노는 아이들한테 정말 집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집이라는 형태와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기는 사실은 집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아동센터로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 있어야 되고, 공부방 있어야 되고, 주방, 식당, 샤워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분이 2분 이상 있어야 되죠. 이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공간 스터디, 이 안에서 이제 단면 스터디 이런 걸 해야 돼요. 각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공간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단면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 긴 공간의 띠를 접어서 겹쳤습니다. 접어서 겹친 이유는 우선은 가장 심플한 평면을 좀 얻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돈은 없어요. 이때까지 영원이었죠. 이때가 영원이었는데 가장 심플한 어떤 평면 안에서 우선은 사실은 굉장히 풍부한 공간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 스터디부터 시작을 했고 그 공간들을 사실은 접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도 어린이집 가서 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고 만드는 데서 안 놀고 놀지 말라고 하는 데서만 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거를 이제 대지 형태 맞춰서 형태를 좀 변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도가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언덕이에요. 지대가 높죠. 그래서 지대에서 쭉 내려다보면 여기가 이제 마량항이거든요. 마량항이 쭉 내려다보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디자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긴 어떤 공간의 띠를 이제 접고 겹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의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들어가면 어린이 구성관이 있죠. 정면에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는 이제 다목적 홀이랑 뭐 식당 같은 것들이 있고, 마지막 레이어에는 사무실이랑 뭐 샤워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이제 공부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학년 공부방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생 고학년 공부방이 있고, 저학년 공부방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외부 데크가 있어요. 그 데크가 있고, 이 데크에는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이제 그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된 지붕 모양을 가지고 겹치고 이제 변형을 해서 겹쳐지기 때문에 다 겹쳐놓고 나면 이게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였지만 약간 어떤 역동적인 파도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물고기, 아무래도 이제 어촌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친숙한 게 물고기일 거예요. 물고기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하부 쪽을 좀 막고 위 상부에 푸른색 등이랑 물고기 등을 좀 조명 사용을 해서 밤이 되면 실제로 물고기가 좀 헤엄치는 느낌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 25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았죠. 모은 돈이 1,700만 원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벌써 이제 9월 말, 10월 가까이 됐죠. 이제 방송을 한 달하고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딱 1,700만 원 모아놨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앵벌이를 하네요.
길거리 다니는데 이제 강진군 지역사회에 가서 PT 하면서 이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되는 거랑 비슷한데 PT 하고 SBS 희망TV라고 이제 1년에 2번씩 하는 그런 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제작 발표회 때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데 가서 P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모아놓고 이제 PT를 해요. 물론 이 기업들한테 전제 조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얘네들 방송이 막 때려주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 혹시 뭐 자세히 보시는 분만 아시는데 이런 방송에 보면 어느 기업이 얼마 후원했다고 사실은 방송에 잘 못 나가요. 액수가 잘 원래 방송에 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둔 돈이 1,7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방송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네가 얼마 했는지 다 썼겠다. 그래서 여기 뭐 5천만 원. 유니버시티 건축자재 보금 5천만 원. 뭐 기아자동차 5천만 원. 이렇게 대문짝마당에 막 액수를 막 팡팡 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이런 것도 잘 못 나가거든요. 기업 이름들이 보통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쭉 크레딧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밑에 한 줄로 쭉 뜨는데 여기서 뭐 2만 원 몇개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SBS 방송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오셔서 요 나무 대패질만 반나절 동안 하다가 그러니까 리허설만 하루 종일 하시다가 방송 딱 찍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 봉사활동 진행이 돼요. 기업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10월 말쯤 됐을 때 정확하게 봉사가 10월 31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10월 말씀드렸을 때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모아져 있었어요. 그건 이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게 그거였고 물론 이제 기업들이 일단 방송 보고 방송 보고 돈을 넣겠다고 약속한 데만 넣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봉사는 일단 11월 1일, 11월 시작부터 무조건 봉사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9일이 방송 날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아까 혹시 유니버스틸이라고 저희가 이제 외장재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예요. 거기서 돈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럼 걔네는 방송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외장재가 나와야 돼요. 봉사 시작한 20일 만에 외장재 붙여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돈 안 되겠대요. 막 이런. 그래서 우선은 이 공사는 사실은 견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공업체랑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 6천만 원 정도였고 목표 후원은 있었어요. 원래 목표액이 3억이 목표액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모아질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어떻게 견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직영공사를 3개월 동안 이제 내려가서 쭉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뭐 방식은 이런 거죠. 일단 6천만 원 있으니까 6천만 원으로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 하는 동안 서울에서 돈 또 이렇게 모으면 내려보내주고 그거 또 다음 공사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사가 스탑됐다가 진행되고 스탑되고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 과정을 한 자리에서 쭉 사진을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찍은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요건데 요 장면이 이제 11월 19일에 방송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골조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방송 한 5일 전부터 골조 스탑하고 여기 보면 여기 외장을 붙여놨어요. 한 부분만 전면 제일 잘 보이는 부분 외장을 붙여놓고 이 외장은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다시 이제 또 골조 막 올리고 한마디로 공사 과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워낙 여기는 이제 관련된 분들이 많고 사실은 일종의 다들 서로 사실은 다른 욕심들을 가지고 여기에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LIG는 처음에 본인들이 LIG 내려왔는데 사실 LIG는 보험회사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뭐 자기도 보여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벤치를 LIG 모양으로 만들어요. LIG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서 방송 끝나고 다 뜯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진행이 돼서 작년 올 1월 31일에 완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완공식이 됐고 뭐 이런 공연도 기념 티셔츠도 만들고 그래서 뭐 모습은 이렇습니다. 장례에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아까 제가 푸른색 등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보면 약간 풋풋한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미지에서 만들어서 것처럼 굉장히 뿌연 어떤 파란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명 컨설팅을 받으려고 사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기 혹시 설계사무소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명 컨설팅을 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예산의 프로젝트를 조명 컨설팅 해줄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A로 시작하는 조명 회사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본인들은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명 컨설팅을 받을 만한 애들 별로 없어요. 조명 컨설팅 시장 자체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 사실 건축가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아시는 지식 안에서 해결을 하시거나 특별하게 어떤 효과를 내려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실패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기대 2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요게 120억짜리입니다. 120억. 마량항 7대 비항 개발 사업에 그래서 만들어진 여기 기대고.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건 되게 좋아요. 보이고 이쪽에 보니까 완도고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제주도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언덕이 굉장히 좋은 뷰고 실내는 이렇습니다. 실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족구리고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명이 서로 다르게 번갈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모로 된 거는 아래로 쏘는 흰색 빛이고 원래 목적 의도는 그렇죠. 요 동그란 게 이제 이쪽으로 푸른색 등을 쏘는 건데 효과는 아까 보신 것 같이 미비합니다. 미비. 그래서 이쪽이 이제 스탠드형 어린이 도서관이고 이제 식당, 그다음에 출입구는 사무실 쪽이고 물고 있는 거 이제 만들어 되게 많았는데 푸른색 등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뷰는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앞바다가 좀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 쪽이고 여기 이제 앉은 데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망까지 미끄럼틀. 네, 앉은 공방에서 나오면 미끄럼틀 쭉 있죠. 아이들이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구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사실 만들어드리긴 했는데 만들어드렸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아이들이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사실 안에 뭐 이제 가구랑 뭐 TV랑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원래 다 저희 돈인데 원래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설계비 자체도 사실은 책정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얼마가 벌지가 알 수가 없고 공사도 사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했던 거는 공사가 끝나고 남는 돈 있으면 설계비로 가져가 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입주 청소도 안 부르고 막 가서 청소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공사해서 정확하게 최종 모금 금액은 3억이 다 모였어요. 3억이 다 모였고 공사비는 정확하게 2억 8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2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기 목사님이 아까 보셨죠? 굉장히 착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슈렉에 나온 그 고양이 동네 있어요. 막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지금 다 만들어진 안에가 다 비어있네. 태풍 때문에 쓰던 테이블도 다 적고 컴퓨터도 고장나고 독사하기 많다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눈빛이라고 막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면 돈만 하는 나쁜 놈.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맨바닥에서 뒹굴건 말고 컴퓨터를 쓰던 말고 냉장고가 없어서 썩은 밥을 먹던 말고 상관 안 하는 나쁜 놈입니다. 그 2천만 원 그대로 다 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가구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끄럼틀 얘기인데요. 이 미끄럼틀이 사실 목구조에서 상부를 데크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히나 저희가 어떤 시공 경험이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다 데크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 지붕 모양 자체가 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미끄럼틀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좀 굉장히 재밌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모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목구조에서 지붕에 미끄럼틀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달아놓은 사례들을 굉장히 찾았는데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방수를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버해서 방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고 또 하고 한 3번을 했는데 3번 하고 나서 이제 미끄럼틀을 만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좀 스테인리스 미끄럼틀이고 이게 여름에는 혹시 미끄럼틀 놀이터에서 여름에 미끄럼틀 타고 싶으면 아시겠지만 화상입니다. 화상. 이걸 할까 말까 이거 괜히 했다가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돈도 많이 쓰고 방수하느라고 했던 건데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타면 어떡하지? 애들이 혹시 화상이라 되면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요거를 사실 다른 재료로 하려고 알아봤는데 FRP 같은 혹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기성품을 쌌네 뭔가 주문 제작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인리스로 이제 갔는데 욕먹을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여기 한번 갔었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 5번 정도 갔었는데 올 여름에 갔더니 낮에 아이들 학교가 있고 이제 선생님들만 있어요. 근데 여기 2층 딱 올라갔더니 여기에 베개랑 이불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게 왜 베개랑 이불이 나와 있는 거 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베개 깔고 이불을 깔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은 초등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 보면 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미끄럼틀 시소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거 해보면서도 아이들이 정말 이거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게 태어나서 미끄럼틀 처음 본 것처럼 미친 듯이 타요. 심지어 여름에도 그런 거 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 어떤 환경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건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동센터 끝났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센터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아동센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1호였죠, 1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거를 김창균 소장님이 아마 통역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프로젝트들이 이제 요건데요. 요게 이제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깝깝하시겠죠. 네. 로커스 하우스 시리즈입니다. 네. 요 이름 자체는 이제 저희가 붙인 건데, 요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없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커스 하우스라는 어떤 이름을 붙인 건데, 저희가 붙여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NGO단체에서 NGO단체 전남지부에서 이제 1년에 5채 정도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죠. 한 5년 정도 됐대요. 1년에 5개 정도씩.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어린단체가 건축에는 전혀 사실 문외한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에 그러니까 어딘가에 굉장히 주거 환경 열악해서 개선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업자분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에 가서 업자분들을 찾는 거죠. 찾다 보면 이제 그 업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직한 분이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영광에 가서 또 했는데 거기 좀 정직한 분이야. 그럼 이제 거기는 좀 잘 나와요, 집이. 똑같은 예산 똑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번 할 때마다 동네 가서 업자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업자분들은 사실은 혹시 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안 되거든요. 뭐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다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돼라는 말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 노이로제거든요. 뭐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재단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를 좀 맡아서 해줄 수 없냐.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산 딱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커스 시리즈 여기 주거환경 열악한 저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고 그럼 저희가 한 채만 저희한테 맡기면 안 하고 그거를 다 1년치를 다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걸어서 요거를 한번 해서 해보겠다 라고 했었고 물론 이걸 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당시 이게 없었어요. 강제 아동센터 하나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이게 없더라고요. 시작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를 도대체 열악하다고 하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시는 집이 열악하세요? 좋으세요?
네. 저는 좀 열악한 데서 사는데 굉장히 좁아요,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좁은 집에 사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근사하게 혼자서 내 옷방도 따로 갖고 싶고, 그죠? 와이프가 나눠서 갖고 싶고, 욕조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면서 안심이 욕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너무 열악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데 제가 올해 이제 4개를 받고 지금 3번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벌교주택이에요. 벌교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서 집에서 탔죠. 홀랑 타가지고 6가족, 부모 둘이 다 아이 4명이서 한 평 반 되는 창고에 장판을 깔고 이제 전기장판을 깔고 이제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당연히 화장실은 없었어요. 화장실 없었고요. 푸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죠. 급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밖이에요. 밥 보면 신라면 이제 주방 가구들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밥 해먹고 하는 것들을 겨울에 그냥 다 밖에서 하고 있었어요. 거의 노숙인 거죠. 노숙. 잠잘 때만 한 평 반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하고 나머지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다 노숙이에요. 지금 보성주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지붕이에요. 지붕이 이미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물론 뭐 청결은 사실 말할 게 없죠. 청결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언제 무너질까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랬고 화선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하얀 게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 하얀 게? 요게 똥 닦은 휴지입니다. 똥 닦은 휴지. 그래서 이 집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어디서 똥을 넣냐면 그냥 마당 한켠에 이렇게 똥을 넣고 휴지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이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제 개도 또 주인이 똥을 싸고 나가면 개가 이제 와서 또 똥을 싸고 개가 똥을 싸고 나가면 또 주인이 와서 똥을 싸고 이런 아예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 장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종합선물센터였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한 건 이제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집은 이제 7가족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못 가요. 무서워서. 쥐가 무서우니까 어머니, 이제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 오실 때가.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뭐 제가 자세히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쥐가 이 집의 주인이고 사람이 얹혀서 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의 열악한 거 사실 열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곳에 가보면 혹시 이런 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 정말로 보기 힘든데 이런 가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전남 지역에서만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후원을 해야 된다고 파악한 아이가 약 45,000명인데 그 중에서 70%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이 좁고 뭐 욕실이 2개 원하는데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방금 보여드린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70% 약 32,000명. 근데 이건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낸 통계고 아이가 없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열악한 집에 사는 분들을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자꾸 빨갱이 들을 일단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무슨 복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 다 어디 가는 거죠? 일단 사실은 굉장히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사진으로 봐서 사실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가서 맞닥뜨리면요, 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60년대 70년대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도저히 이런 데 살 수가 있을까? 정말로 가면 아마 여러분들 비유 약하신 분들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근데 거기서 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 주택 벌교주택 보여드릴게요. 벌교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11월달에 불난집입니다. 요건 이제 좀 치웠어요. 집을 좀 치운 상태고 또 진미방이 이래요. 집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요게 이제 실내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산은 말씀드렸지만 딱 4천만 원이에요. 이 4천만 원은 어린이재단에서 사실은 1년에 각 집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액수이면서 공평성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해야 되는 아이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집에 사실은 이만큼의 액수 투입하는 건 굉장히 크게 투입을 하는 거죠. 4천만 원이고
그래서 이 집을 하면서, 이 집뿐만 포함해서 워크숍실을 하면서 사실 건축가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물론 예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산 안에서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저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실은 힘을 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 2월에 이제 사무소를 시작을 했고, 혹시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의욕이 넘칠 때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때 막 들어와서 사무소 시작하고 나서 자꾸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박진영이 심사평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죠? 어깨만 소리만 얘기. 그분들이 왜 어깨에 힘을 못 빼냐면 의욕이 너무 앞섰어 그래요. 저희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여기서 사실은 4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혹시 뭐 계속 제가 죄송해요.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건축을 하기 굉장히 좀 타이트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오버되는 예산이 딱 4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느 선 하나 사실은 마음대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개인적으로 사실은 타이트한 예산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그런 거고. 아마 조금 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한 거는 어떤 건축의 얘기들을 다 빼자. 건축의 얘기들을 다 빼고 방금 다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 집들은 다 극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화장실이 아예 없다거나 단열이 안 된다거나 집에 하루 종일 빛이 안 된다거나 쥐가 정말 많다거나 그런 문제들만 정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다. 그게 설령 형태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설령 못생겼더라도 그거는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도에 접근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고 이 첫 번째 집은 딱 3가지만 저희는 해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이제 평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가족이 6가족이에요. 근데 집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은 집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한 15평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요 큰 방에서 이제 부모님 둘이 살고 요 2평 반 되는 데서 이제 아이들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다 버려지는 공간이었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부엌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안방, 그러니까 부모님 방, 아이 방 2개 따로 해서 방을 최소한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실하고 욕실 기능을 조금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평면을 일단 수정을 했고 두 번째가 단열인데 이게 이제 철거하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멘트 블록이에요. 그냥 시멘트 블록이라서 20mm짜리 스티로폼이 한 장도 안 껴있어요. 그냥 맨 블록이에요. 이런 거 거의 요즘은 뭐 소집, 소나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1978년에서 1985년 사이에 지어져요. 네. 이 숫자는 제 마음대로 부른 거니까 어디가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집들이 애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이 단열이 되니까 여름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단열을 좀 해결하자. 그래서 원래 기존의 벽체 중에서 요 벽이랑 요 벽 2개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요 벽이랑 이제 가운데 있는 벽들은 전부 다 새로 세웠는데 새로 세우는 벽은 이제 목구조로 해서 단열을 하고 기존에 있던 벽들은 드라이비트에서 외단열을 적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빛인데요. 이 집을 시작하면서 이 집은 참고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세요. 다문화 가정이고 어머님이 이제 일본 분이시고 아버님이 한국 분이신데 이제 아버님이 항상 꽐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녹음돼서 나가면 돼요. 아버님이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님이 대부분의 생계를 하세요. 어머님이 살 때 생계를 하고 가족들도 다 사실 어머님이 이제 챙기죠. 이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빛이 이렇게 집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어둡다는 건데 이 동네 이름이 죽전이거든요. 그 죽전이 말 그대로 대나무가 많아서 이제 동네 이름이 죽전인데 집 뒤쪽에 굉장히 높은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남쪽이죠. 집 자체는 북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하루 종일 이제 빛이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빛도 안 들고 단열도 안 되니까 막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환한 집을 좀 해달라고 했었고 빛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천창을 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할 때부터 천차만별 고려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재료 중에서 이 빛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원래는 서로 굉장히 상반되는 상극의 어떤 요소들이라서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갖고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눈여겼던 이제 기사가 이거거든요. 작년 겨울에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유리창에 이제 뽁뽁이를 붙이면 이제 실내 온도가 난로만 피운 것보다 2.2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캡 자체가 단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 에어캡 사서 집에 달아보신 분 있어요? 다들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이런 거 사무실에 막 사다가 막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서 보시면 물건 싸는 에어캡이랑 좀 달라요. 물건 싸는 에어캡은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그건 이제 공기층이 한 겹이고요. 요거는 실제로 사서 보시면 공기층이 3겹이 있습니다. 3겹이 있어서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그걸 물건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요거를 쓰면 우리가 에어캡 하나가 3개 공기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 25겹을 붙이면 75겹의 공기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단열의 원리가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기밀하게만 시공할 수 있으면 단열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이제 완전히 투명하지 않지만 빛을 투과할 수 있는 반투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무실 내부에서 사실 토론도 많이 하고 저희 말고 다른 소장님들 모셔다가 사실 의견도 좀 구하고 사무실 모업도 만들어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뽁뽁이를 단열재로 사용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희 사실은 굉장히 좀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뭐 사용함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로쿠스하우스가 주는 장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로쿠스하우스는 워낙 이제 예산이 저예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건축주보다 제가 힘이 더 센. 그래서 건축주분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일본 어머님은 일본인의 발음으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호 전제되어 있는 거에 뭐냐면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선택을 하고 시행하는 것도 우리고 사실 책임도 저희가 지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서 1번 프로젝트였으면 이제 건축주한테 보여주고 건축주가 컨펌을 하겠죠. 아니면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 집에 뽁뽁이를 쓰겠다고 이러시거나 그게 안 되면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본인이 가시는데 대신 그 책임의 절반은 이제 건축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가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건축주가 사실 집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지붕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거 디자인 자체를 강진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여관방에 들어가서 했어요. 낮에 강진 현장 보고 밤에 여관 들어가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지도 없었고 건축주가 본 적이 없죠. 그냥 건축주분은 저한테 일본 억양으로 저한테 다 맡기겠다 하는 정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로코스하우스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건축가로 사실은 책임감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목으로 지붕을 짜고요. 그 안에 이제 블로킹을 쭉 쌓아요. 블로킹을 쌓고 블로킹을 굉장히 촘촘하게 쌓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뽁뽁이를 이제 기밀하게 집어넣고 위아래로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과정은 이제 안쪽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한 겹 대고 바깥쪽에 전체적으로 한 번을 다 싸고 그 위에 이제 25겹을 겹쳐서 그냥 두두들 말아서 25겹 잘 이렇게 해서 넣고 이 블로킹 사이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를 시공을 하면 지붕이 완성이 되는데요. 공사는 총 21일간 진행했어요. 그래서 대전집을 이제 헐고 이제 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체 양쪽 끝에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새로 세웠죠. 네, 지붕하고 이제 블로킹 이게 목구조에서 이제 이 정도로 블로킹을 집어넣지 않는데 블로킹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뽁뽁이 이렇게 채워놓고 요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연결 철물이죠. 채워놓고 바깥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라이비트 외단열 시공을 한 거죠. 진행. 실내에서 보면 이제 모습이 이래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밝죠. 이제 밝은데
요것도 사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더 흥미로웠던 거는, 일단 평면입니다, 평면. 평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 방 2개 사이에는 이제 미석이문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2평 반에서 4명이서 북적북적 살고 굉장히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이 남자 둘, 여자 둘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자 따로 쓰되, 원할 때는 이제 열어서 같이 방 사용을 하자.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제 아이 방 2개는 이렇게 나눠지죠. 미석이문으로 나눠지고, 정리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 알아서 현장의 미죠, 현장의 미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게 디자인적으로 선이 안 맞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만들면 이제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날이 넘어가면 또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가면 이것저것 만들어요. 좋아요. 기회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주랑 건축가의 관계가 역전이 되듯이 건축가랑 시공자의 관계도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일을 주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이렇게 이상합니다.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요 사진 이제 해외, 건축 사이트들이 이제 소개가 꽤 많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받은 악성 댓글, 외국 애들이 영어로 쓰는 악성 댓글 중에 야만스러운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걔한테 이런 야만스러운 체인을 걸어놓자.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역시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지금은 개가 한 4마리 됐어요. 다 잡아먹으려고 하시나 봐요. 단면에 이렇게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랐고 영어 악성 댓글 중에서 이제 개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았고요. 한국어로 써있는 악성 댓글 중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울 거다. 여름에 온실효과 때문에 굉장히 더울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진 않아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 이쪽 북쪽인데 남쪽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지붕 마감재가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판넬에다 골강판, 마감판, 단열재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건 북쪽으로 완전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염려가 많이 돼서 제가 여기도 이제 강직 갈 때마다 한 5번 정도 갔죠.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물론 표현을 이게 잘 못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안 더워요, 안 더워. 물론 제가 한국보다 훨씬 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가면 굉장히 심플해요. 잡아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화장실 쪽에 지붕이 이제 좀 높아졌어요.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다락 공간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 집 딸 그리고 이제 완공식을 한 모습인데요. 이게 완공식을 이제 올 설 전날 했죠. 설 연휴 전날 했는데 완공식이 시작할 때쯤 낮이었어요. 그때 이제 날이 밝다 보니까 하늘이 이런 색인데 여기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약간 취해서 하늘을 딱 봤더니 날이 어두워지면서 지붕 색깔이 똑같이 이제 약간 푸른색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노을이 강하게 질 때는 여기 약간 노랗게 물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바깥 하늘색이 바뀌면서 같이 지붕색도 약간씩 같이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주택을 이제 6월에 시작을 했어요. 6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9월 2일 한 달 정도 이제 휴면집. 이건 아까 말씀드린 쥐가 사는 집인데요. 가족은 7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쥐가 있었고 4천만 원. 그래서 이 집의 가장 큰 그거는 이제 쥐를 해결하는 거라 7가족이 사용할 만한 공간은 여기 집 예쁜데요. 요게 지금 보이시죠? 네, 요게 다 뭐냐면 쥐똥이죠, 쥐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쥐예요. 쥐가 여기로 화장실로 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 여기 피해서 이렇게 자고 나오고. 이게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이제 바깥에 그냥 덩그러 있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이 집에 처음 갔을 때, 저가 이제 들은 거는, 이제 쥐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쥐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죠. 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쥐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쥐가 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런 거는 사실은 저한테 얘기할 거리도 안 됐던 거예요. 이 정도 화장실 얼마든지 자기들은 감수하면서 쓸 수 있는데 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이제 부모 둘에다가 아이가 5인데 아이 둘 중 이제 큰 애가 고등학교 여고생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고생 둘이서 여고생들이 이런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포함하면 이제 성인 여자가 3명인데 이런 화장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분들한테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집 주인분들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이웃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가족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가정, 그다음에 주거 열악한 데 사시는 가정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시지만 굉장히 운이 없어 보여요. 정말 이 집 아버님도 손을 대는 저쪽 다 망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말한 게 이거라고. 이게 장흥이 한우로 굉장히 유명해요. 장흥하면 장흥 삼합백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이제 집 옆에 소를 키우다가 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는 이제 없는데 소가 뭘 남겨놓고 갔냐면 배설물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요게 아까 보여드린 그 집이고요. 그 옆에 이제 배설물들이 쌓여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창조주가 파리랑 모기랑 기타 날파리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 쥐 못지않게 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악취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갔을 때 거의 정말 종합성센터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 7가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이 2명 있고 중학생 1명 있고 초등학생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나라에는 굉장히 이바지 많이 하세요. 아까 그 집도 4명, 그 4명이 지금 5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라에 이만큼 사실 공헌하면 나라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였어요. 주의.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개축이나 어떤 문제들보다 사실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공사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4천만 원 예산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벌교주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벌교주택은 개축이었잖아요. 그 기초도 공사 필요 없었고 철거도 많지 않았죠. 벽체들도 남아있었고 가족이 6가족이었어요.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4,200만 들어갔는데 얘 이제 신축에다가 7가족에다가 여기는 이제 자녀 구성원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산은 똑같이 4천만 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열악했어요. 벌교주택보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무조건 싸게 짓는 방법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찾은 솔루션이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인데요. 저희가 골교주택을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한 50%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골교주택이 총 4분이서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4분 한 분당 20만 원씩에다가 숙박비, 밥값 하니까 거의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까 21일 공사했다고 했잖아요. 21일이니까 딱 2,100만 원 인건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싸게 하려면 우선은 인건비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죠. 컨테이너 하우스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재 갖다 놓으면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단열이랑 반응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반응 성능, 층간소음이 굉장히 열악하죠. 컨테이너 하우스. 그래서 이제 기초를 30.5평만큼 쳐요. 기초를 새로 치고 이제 컨테이너를 총 3동을 넣는데 2동 사이에 띄워놨어요. 그리고 2동 사이에 띄워놓고 그 사이에다가 데크를 깔았어요. 일종의 마루 같은 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 3개를 놨는데 이게 이제 15.8평이에요. 15.8평. 그리고 근데 이 15.8평이 사실은 7가족 살기 굉장히 좁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설교통부인가? 지금은? 네, 어쨌든 거기서 권장해 놓은 7인 가족 권장 면적이 17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권장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인데 단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 이제 물론 단열을 100기짜리를 집어넣어서 단열했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그 철이 열을 막 빨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솔루션은 컨테이너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집을 하나 더 만들자. 바깥에 더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집 속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집,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이제 단열층이 3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고, 겉집은 이제 기초에다가 겉집을 그대로 씌웠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를 좀 절약하면서 실내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경량 철골로 이제 골조를 짜고 지붕 마감을 했죠. 지붕 마감을 하고 벽체에다가 비닐, 반투 에티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비닐이에요. 비닐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장흥에 내려가서 이제 PT를 했어요. 분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후원자분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 표정 같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반응이 진짜 아니 서울에서 내려왔던 이런 사기꾼 같은 놈 감히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도 감히 비닐로 집을 지어 거기다가 안에는 컨테이너, 밖에는 비닐 이걸 지금 사람을 살려고 지금 지었는데 거의 이런 느낌. 거기다가 어떤 분은 심각하게 진짜로 저한테 삿대질 안 했나? 그냥 말로 했나? 턱으로 했나? 그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소를 많이 키워요. 딱 보시면 야 이거 우산이야 우산. 소 살면 소. 막 4천만 원 소집을 지금 만들어놨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딱 이랬습니다. 4천만 원으로 이거 외에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이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4천만 원으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겁을 먹죠. 그렇게 해서 우선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거를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주가 만족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장재를 바꾸긴 바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바깥에 여기서 이제 단열층이 한번 생기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한번 단열층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체가 가지고 단열해서 총 단열층이 3개가 생깁니다. 실제로 올 여름에 저는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공사하는 내내 컨테이너 안은 되게 시원합니다. 물론 여기는 되게 덥죠.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비닐들, 원래는 이제 개념은 비닐 천막들을 다 걷어 올리면 이렇게 바람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3개는 이제 15.5평인데 컨테이너 사이 지금 대청마루처럼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마치 한옥의 구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날이 좋을 때는 그 마루에서 그러니까 밥도 먹고 일종의 거실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부족한 면적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면적으로 이제 이렇죠. 그 위에다가 집을 하나 더 씌워놨기 때문에 이런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생겨요. 이런 공간이 다락 공간이 되고 뭐 유틸리티 공간이 되는 거죠. 뭐 보일러실도 되고 세탁실도 되고 대청마루도 되고. 그러니까 기초 치고 지붕 얹은 것만으로 이제 생활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죠. 사회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계단 올라가면 이제 위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대공간이 위에 다락 공간이 이렇게 생기죠. 지붕 밑에 다락 공간인데 이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사우나. 그래서 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환기를 위해서 이쪽에 사실은 천창을 좀 내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장재를 바꾸느라고 돈이 오버가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름에 사우나로 쓰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쓰시라고. 겨울에.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지붕은 단열이 잘 돼요. 근데 어디가 안 되냐면 그렇거든요. 여기가 지금 투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2개 사이 데크 공간 위는 투명해요. 그래서 하늘이 보이고 하는데 그것만 통해서 이제 온실효과처럼 공기가 상승이 돼요. 공기가 데워지면 공기 다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기서 계단 타고 내려가면 사다리 한 단만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확 바뀌어요. 여름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래에 쓰시고 겨울에는 위에서 쓰시라. 그래서 여기 대풍 말이죠. 그래서 이 계단 타고 올라가다 내려가면 온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방 2개에다가 부모님 방 겸 거실 하나 있고, 사실은 날이 좋을 땐 여기가 거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평면상도 이렇고, 이 사이 공간이 현관이자 거실, 뭐 식당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집 면적이 컨테이너가 15.8평이었어요. 그 다음에 겉집이 30.5평. 왜냐면 기초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집에서 겉집에서 안집 빼면 이제 15.3평 정도 더 생긴 거죠. 합치면 이제 30.5평인데 지금 똑같고. 그 다음에 다락 공간이 이제 5.5평. 그래서 총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면적이 35.8평이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외장재를 바꾸면서 500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500이 35.8평, 평당 125만 원. 네,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총 3개월 진행했는데요. 3개월 중에서 공사 날짜 딱 25일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시공자분들한테 가서 흡수를 하고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 시공자분들은 저희가 부암동에 주택을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거 사실은 현장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좀 해달라. 이거 줬으니까 이거 좀 해줘. 이런 거죠. 근데 다행히 올해 서울에 비가 안 올 때 전남에 비 오고, 전남에 비 안 올 때 서울에 비 오고 이런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암동에서 작업하다가 서울 비 온다 하면 짐 싸고 내려가서 한 3, 4일에 나가서 서울 비 끝인 줄 알고 또 싸고 올라오고 이렇게 좀 25일 했는데, 이 어머님이 저한테, 이 아버님이 특히나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아버님이 저한테 막 전화해서 뭐 욕도 하고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지금 3일 공사해놓고 올라가 3주 있다 안 되고. 지금 공사 시작한 지 2달 됐는데 지금 내려와서 공사한 게 지금 며칠이나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5일 진행을 했고, 이 아버님 삐셔가지고 왕궁식이 나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철거부터 해서 정화조 공사하고 기초 공사하고 컨테이너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를 원래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고 내려놔야 이게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데, 여기 사장님이 여기 현장에 오시더니 안 되겠대. 컨테이너를 내려놓으려면 5톤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5톤 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입구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이거는 현장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현장 작업을 하면 우리가 굳이 컨테이너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3일 만에 똑같은 가격을 만들어주겠대. 그러면서 전남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하대요. 워낙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더니 자기한테 이제 반만 사주면 내가 가서 현장에서 3일 만에 딱 만들어주겠다고 정말 3일 만에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3일 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겉집 공사 들어갔죠. 겉집 이렇게 씌우고, 이제 안에 대청 하고, 지붕 씌우고 내부 공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나무들은 예전에 강진 프로젝트 끝나고 그 나무 자재가 좀 있었어요. 그거를 강진 양로센터 옆에 원래 짱바가 났었는데, 그거 목사님 없을 때 가서 몰래 찾아서 여기 센터장님 없을 때 여기서 썼죠. 한 100만 원어치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9월 2일에 완공식을 했어요. 얘가 둘째인가 그런가? 딸, 아들, 막내 아들 베스트 프렌드. 이 동네에 이 친구랑 한 명밖에 없어요. 둘이서 막 물고 빨고 막 한다며. 볼을 막 비대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이름은 희망의 드림하우스 초록보금자리 수인의 집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초록우산에서 이거를 후원을 했고, 장소는 장흥이에요, 장흥. 그러다 보니까 장흥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네들도 뭔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돼요. 그래서 장흥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름들이 이거거든요. 희망의 드림하우스. 사실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여기서 하신 건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뭘로 할지가 굉장히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이걸로 하자, 이거 하다가 나중에 타협하면 다 쓰자. 그래서 이름이 희망의 드림하우스 띄고 초록보금자리 수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5톤 트럭이 못 들어갈 만하죠. 그래. 이제 보면 이렇게 되고, 전체가 다 이제 폴리카본, 원래 비닐이었는데 다 폴리카보네이트가 바뀌었죠. 외장재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여닫이물이 있어서 내부에서 보이는 이쪽에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고, 앞뒤로 이제 이런 여닫이는, 미닫이물이죠. 미닫이물이 달려있죠. 그래서 쭉 열면 되고, 다락 공간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도어는 미석이 달아서 행거도어죠. 행거도어 달았고, 중간에서 이런 모습. 세 번째 거를 해요.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없는 집이죠. 큰 화면을 보니까 훨씬 실망가죠?
그다음에 이 집도 이제 단열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5년도에 하신 지어진 집들은 이게 이제 단열재가 없는 집이고, 요게 이제 착공이 A예요. 네, 공사 들어가고, 이 집은 집 상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좀 주안점 주는 건 화장실이랑,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필리핀 어머님이거든요. 필리핀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 말이 굉장히 촉촉했어요. 필리핀 화장실도, 필리핀 화장실 얼마나 좋은데 한국 화장실 너무, 화장실 너무 집이 너무 그래요. 이러셨어요. 아주 너무 좋아서. 필리핀 화장실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필리핀 화장실보다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애가 3명인데요. 태어나서부터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물론 여기는 이제 욕실도 없습니다. 욕실이 한켠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씻고 싸는 거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간들을 사실은 좀 더 지금 사실은 설계는 약간 과해요. 이제 사실 4천만 원 다 때려봤기 때문에 못할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디자인 있고, 여기에 착공이 내일 공사 들어가서 아마 한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이 얘기 좀 하나 빼먹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 집에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실제로 만나면 진짜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니까 저한테 전에도 막 욕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녹음 밑에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손이 잘리셨어요. 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그러니까 잘리셨는데 잘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죠.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병원 입원에 계신 동안. 그 어머님 일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뇌출을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랑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아버님 퇴원하셨죠. 아버님이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막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두 분이서 벌다가 이제 한 분이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죠.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영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골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척추가 굉장히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다시 바톤 터치해서 아버님 다시 입원하시고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지금 이제 어머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정말로 짜장면 먹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서 심지어는 영양이 부족해서 골밀도가 낮을 정도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이런 주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왜 집을 구시려고 안 해보셨겠어요?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이 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을.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네가 능력이 없고 너네가 부지런하지 않고 너네가 게을러서 너네가 가난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복지가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프다거나 희귀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치료받을 수 있고, 더 이상 배 고픈 아이라고 학교 못 간 아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게 없어요. 대출해 주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집은, 이런 집이 이제 전남에만 예를 들어서 몇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문제는 이 집에 살던 5명의 아이들이 과연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하게 꿈을 꾸고 건강하게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에, 사실 집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사실 건축가가 고민하고 건축가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도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이런 환경이 있는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리그에서 살아가고 있고, 겨우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의식주에서 주를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의식주에서 주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해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는 지금도 이런 사실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1년에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사실 알려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좋은 건축. 저희한테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의뢰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상을 받고 언론에 좀 나가고 나서, 언론이 사실 굉장히 왜곡돼서 나갔죠. 저희가 마치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저런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돈도 안 받고 가서 하고 있냐, 진짜 부자 같다 막 이러시는데 저희가 재능기부하고 있는 프로젝트 딱 그 로고스 하우스 시리즈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진은 돈 뺏긴 거고 원래부터 그 돈을 안 받고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산 1억,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오신 분 중에서 딱 3천만 원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설계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스크림 유통하죠. 저희 아이스크림으로 하면 돼요. 아이스크림 10년치 뭐 부수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런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다른 건축가 분들한테 가서 다 퇴짜 맞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8천만 원이라서 갔는데 한마디로 자기 사무소에서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세요. 저희 사실 마지막 희망이 되드릴 수는 없는데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거는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사실 턱이 높다.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턱이 높고 건축 사무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고 건축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물론 저도 그렇구나.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슈퍼에 가서 내가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그분들은 어쨌든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사셔서 그만큼 예술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름대로 평생 모은 돈이죠. 그하고 집을 짓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돈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나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평생 잘 못 살아서 이거밖에 못 모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이거밖에 모은 게 없는데 이걸 혹시 집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3천만 원짜리 분은 당연히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 눈빛은 원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신문에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같은 것들 이런 눈빛판, 그 다음에는 일종의 절망감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드릴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서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저는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한테 오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어쨌든 살면서 그렇게 모아왔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당당하셔도 되는데 저는 건축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저런 4천만 원짜리 공사를 매번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사무소가 많으니까. 네.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는 정도는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우리는 하자. 그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재능 기부 꼭 해야겠다. 너무 착하니까. 이런 건 아니었고 저런 환경에 가서 저런 환경을 보고 거기에 산 아이들을 만나보면 거기서 사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해요. 그럼 정말 나쁜 놈들이니까. 저런 나쁜 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얘기할 거 없이 사실은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저런 것들을 하는 거지 저런 것들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견적을 받고 공사비를 계산을 하면 정말 비싸요. 너무 비싸, 집이. 여기 혹시 집 짓는 데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집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나중에 견적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건축이 돈 많은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 컨설팅하는 업체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조그만 건물은 조명 컨설팅 업체가 없거든요. 실제 찾아보지 마시고. 그 얘기는 그동안 건축이 전부 다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졸업하시면 이 친구 다녔던 사무소 가시려고 다들 노력하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설계 사무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저희한테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건축가를 만나서 건축가한테 어쨌든 상담을 해보려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태계가 다양하냐,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축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정말로 공공성을 띈 정말로 그런 건물도 정말 좋은 건축이고, 정말로 그냥 뭐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정말 잘 지어진, 기술적으로 잘 지은 것도 저는 좋은 건물이고, 건축적 의견이 정말 잘 반영된 것도 좋은 건축이라고 봐요. 물론 그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건축의 의미에 들어가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턱이 낮은 건축이, 그리고 턱이 낮은 건축가가 좋은 건축이면 좋은 건축가가 아닌가. 앞으로 저는 우리 사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까 편집님 말씀했지만, 최근에 이제 집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뭐 그분들이 전부 다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우리 사회 구성원이 그런 분들이 다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4천만 원짜리 집을 지었던 분들도, 어쨌든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가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싼 재료들, 뭐 하다못해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알고, 그걸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고, 싼 재료로 집을 짓는 방법과 노하우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한테 설계비를 주고 공사비가 얼마 이상 되고 이런 재료를 쓰는 집만이 어떤 건축의 대상이 아니고, 하다못해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샌드위치 판넬에 사이딩밖에 없더라도 그런 집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재료 가지고 어떻게 잘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가 돼야 되고, 그런 건축이 저는 좋은 건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턱이 낮은 건축이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